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책은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명저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 이런 말을 쓰는데 과연 그 품질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 책의 원제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란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재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의 관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양질의 관리란 뜻도 되거든요. 와인버그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고 본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품질이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단어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 품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자인 와인버그에게 테라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의학사 책을 쓰는 작가였는데 드디어 첫 책을 거의 다 완성하고 이제 출판사에 넘기기 직전이었죠. 그런 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원고를 작업하던 코지라이트라는 워드 프로세서, 여기에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고의 일부 문단들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것도 아니고 좀 황당한 조건에서 발생했죠. 예를 들면 영어 접두 사인 리 있잖아요. 그 뒤에 오는 텍스트가 전부 삭제되는 그런 버그였어요. 와, R 뒤에 글자가 사라진다고요? 아니 그럼 리서치라고 쓰면 search만 남고 리포트는 폴트가 되는?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작가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버그네요. 그래서 삼촌이 와인버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직접 그 코지라이트 회사를 찾아가서 프로젝트 관리자한테 이 문제를 따졌어요. 네, 그리고 이 관리자의 답변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는 버그가 있다는 거를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아, 인정은 했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말했죠. 그 버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해요. 저희 고객 10만 명 중에 선생님 조카처럼 책 한 권 분량의 긴 글을 단일 파일 하나로 작업하는 고객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와,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10명을 위해 버그를 고치려다가 자칫 수백 수천 명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더 심각한 버그를 만들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요. 와. 이건 진짜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들리는 말이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대다수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소중한 원고를 망쳐놓고는 진짜 뻔뻔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와인버그 자신도 그랬다고 해요.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서의 이성적인 나는 관리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막 첫 책을 망친 조카의 삼촌으로서의 감정적인 나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요. 바로 이 딜레마가 품질의 가장 중요한 속성, 바로 상대성. 상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상대성이랑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품질 이런 건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품질 분야의 대가인 필립 크로스비가 남긴 아주 유명한 정의가 있어요. 품질이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네, 되게 명쾌하네요. 명쾌하죠. 하지만 와인버거는 이 정의에 결정적으로 한 단어가 빠졌다고 지적해요. 바로 누군가의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품질이란 어떤 사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아하,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카테라에게 중요한 사람은 자기 책을 읽을 독자들이었을 거고, 그래서 원고가 완벽하게 보존되는 게 최고의 품질이었겠죠. 그렇죠. 반면에 그 프로젝트 관리자한테 중요한 사람은 그냥 가벼운 문서를 작성하는 대다수의 일본 고객들이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코지라이트라는 제품을 두고도 조카테라에게는 품질이 최악인 소프트웨어가 되고 관리자에게는 대다수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셈이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품질은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코지라이트 관리자랑 조카테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 와닿네요. 결국 이거 누구 편을 드느냐의 문제인데 책에서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품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는 거죠. 이 질문으로 우리가 흔히 품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시 보면 되게 재밌어져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함이 없는 것이 높은 품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당연한 말 같죠? 네. 근데 이 주장은 과연 누구의 관점일까요? 아마 이 소프트웨어로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외과 의사, 혹은 사소한 결함 하나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프로젝트 관리자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기능이 많은 것이 높은 품질이다. 하하, 그건 누굴까요? 이건 딱 봐도 그 기능들을 전부 써보고 싶어하는 파워 유저나 카탈로그에 한 줄이라도 기능을 더 넣어서 팔아야 하는 마케터의 관점이겠죠. 맞아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코드가 우아한 것이 높은 품질이다. 네. 들어봤어요. 이건 동료 개발자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그 코드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컴퓨터 과학 교수의 관점일 수 있고요. 재밌네요. 그럼 성능이 뛰어난 것이 높은 품질이다. 이거는 게임처럼 기계 성능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사용자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영업 자료로 내야 하는 세일즈맨의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개발 비용이 낮은 것이 높은 품질이다. 이건 뭐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업 고객이나 빠듯한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맞춰야 하는 관리자의 거의 뭐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주장들이 서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다른 가치를 대변할 뿐이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정치적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 더 높은 품질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더 낮은 품질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지라이트 관리자는 수많은 관점들 중에서 대다수 일반 사용자의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선택했고, 그 결과 테라의 긴 글 작업의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사실상 무시하기로 결정한 거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결정이네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더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합니다. 바로 품질이란 어떤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 네, 여기서 핵심은 가치라는 단어예요. 이 가치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려는 것.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라, 아까 그 정치적인 문제가 이 가치라는 단어랑 연결되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런 과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조카 테라가 코지라이트를 만드는 미니코지 회사, 그 사장님의 조카였다면 어땠을까요? 하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죠. 아마 프로젝트 관리자는 테라의 불만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두었을 겁니다. 사장님 조카분이 불편하시다는데 이건 우리 회사의 VVIP 고객 문제와 같은 무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 순간 관리자가 내리는 품질에 대한 판단 기준, 즉 정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결국 누구의 목소리에 더 무게를 실어주느냐가 품질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가치 판단과 결정들이 대부분 결정권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의 본능적으로 내려진다는 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품질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결정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와인버거는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품질은 상대적이고 누군가에게 주는 가치이며 그 가치를 정하는 건 정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책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는 이 개념을 한 번 더 뒤집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명백한 버그가 있어도 높은 품질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프리지션 크리비지라는 카드게임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와인버그가 아주 즐겨 했던 게임인데요. 먼저 써보고 마음에 들면 개발자에게 엽서랑 돈을 보내는 쉐어웨어 방식이었어요. 쉐어웨어? 네, 와인버그는 아주 만족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했죠. 그런데 이 게임에 점수 계산 오류가 그것도 2개나 있었다고요? 카드 게임에서 점수 계산 오류라니 이건 좀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는 가끔씩 발생했고 다른 하나는 아예 개발자가 게임 규칙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항상 발생하는 오류였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실제로는 4점을 얻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은 8점이라고 계산해버리는 식이었죠. 아니 카드 게임의 핵심인 점수 계산이 틀렸는데도 만족하고 돈까지 냈다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 같으면 바로 삭제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명백하고 심각해 보이는 오류가 2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인버그는 이 소프트웨어에 매우 만족했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기 돈까지 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대체? 그 오류들이 주는 불편함보다 게임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품질을 0 아니면 1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울질의 문제로 봐야 하는군요. 네, 맞아요. 버그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재미라는 플러스 요인이 압도적으로 커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가치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는 품질은 오류가 없는 것이라거나 요구사항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식의 단순한 정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거죠. 사용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약간의 결함은 품질을 결정하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프리션 크리비즈 게임 얘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개발자는 명백한 버그를 2개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건 못 참지 하고 바로 고쳤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 못하는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와인버그는 개발자들이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심리적 또 구조적인 장벽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는 생각이에요. 사용자들이 그럭저럭 만족하며 쓰고 있잖아. 원래 모든 소프트웨어에는 버그가 있는 법이야.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그래도 경쟁 제품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런 식으로요. 외부로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압박이 없으면 대부분의 조직은 그냥 하던 대로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두 번째 장벽은 더 근본적인데 바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버그 수정이 왜 불가능하죠? 책에 나오는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만약 당신의 키가 2m 50cm가 되면 NBA에 가서 연봉 5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걸 안다고 칩시다. 와, 좋네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알지만 키 크는 방법을 모르니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품질을 높이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알아도 어떻게 해야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개선을 시작할 동기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와 방법을 모두 알아야 동기가 생기는 거군요. 둘 중 하나만 알아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장벽이 만나면 아주 강력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요? 네. 첫째, 품질이 가져다주는 진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둘째, 품질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네. 셋째, 동기가 없으니 품질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거나 찾아보려 하지 않게 되고요. 넷째, 방법을 모르니 굳이 그 가치를 측정하거나 증명하려는 동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 고리가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조직은 이렇게 현재의 품질 수준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데 와인버그는 이 현상을 고착 효과라고 불렀어요. 고착 효과라 한번 어떤 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덫 같은 거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바로 떠올라요. 예를 들면요. 스마트폰 쓸 때 iOS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제가 구매한 앱들,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가족 공유 기능 이런 것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도 똑같아요. 한 조직이 특정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 언어와 관련된 수많은 도구, 채용한 개발자들의 기술 스택, 관리 방식, 심지어 문제 해결 철학까지 모든 것이 그 언어를 중심으로 고착됩니다. 네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기존의 익숙함을 지키려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책에 나오는 버지니아 사티어의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들은 항상 편안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불편해도 익숙한 게 더 좋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착 효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패턴, 즉 그 조직만의 소프트웨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문화. 네. 모든 소프트웨어 조직은 저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몇 가지 공통된 패턴, 즉 하위 문화로 나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변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직은 특정 수준의 품질에 고착되고 문화가 가진 보수성 때문에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가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와인버그는 이 문화적 보수성이 주로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4가지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현재 품질 수준에 대한 만족, 둘째는 더 나아지려다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셋째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무시,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가장 강력한데 우리 문화가 너무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비가시성 인비저블리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거죠. 결국 품질을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버그를 잡고 테스트를 하는 기술적인 활동을 넘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통제하는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요인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그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싶다면 코드뿐만 아니라 그 코드를 둘러싼 사람들의 가치관, 정치, 그리고 문화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책을 통해 품질이라는 단어를 정말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품질은 결함없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가치라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 네. 그리고 누구의 가치를 우선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조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혹은 그건 불가능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결국 현재의 품질 수준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었죠. 네, 맞아요. 이런 문화적 보수성을 깨고 더 높은 수준의 품질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혹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 즉 여러분이 느끼는 품질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맨 처음 그 앱을 쓰기 시작했을 때 중요했던 가치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인가요? 혹시 강력한 경쟁 제품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 품질이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목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속도로 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수많은 목표들을 과연 어떻게 조준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의 핵심일 겁니다.